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10대 뉴스 중에서 첫 번째 탑 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3차까지 진행되면서 수많은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금년에 가장 많이 검색했던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을 위한 여행 세 번째 시간으로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공부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남녀는 서로 생각과 구조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적인 사람과 청각적인 사람, 그리고 MBTI를 통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기질과 성품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살필 것은 사람은 기질이 다른데 태어날 때 기질이 다른 것이 성격을 결정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성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부모로부터 양육의 질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도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상관계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할 때 이 대상,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는 아이를 키우는 어른을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보모나 선생님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칭 대상이라고 말할 때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어머니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는 좋은 성격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이가 충분히 좋지 못한 환경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좋은 성격의 아이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7년 10월 달에 미국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가장 흉악한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빌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체포해서 조사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24개의 다중인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법정에서 24개의 인격이 있었던 사건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다중인격의 판단을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나 여파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대신에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밀건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양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 양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중인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좋지 못한 환경이 나쁜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양육의 태도나 양육의 질, 그 퀄리티는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성장한다면 그 아이 역시 경직되고 원칙이 분명한 아이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너그러움이 없이 그리고 또 경직되고 딱딱한 그런 융통성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부모님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아이도 경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놓여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아이들은 발달 단계 때마다 나름대로 심리적인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몇 주 뒤에 아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성장 그런 배경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과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이가 몇 번째 아이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려고 합니다. 저희 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것이 표어였습니다. 요즘은 하나 낳는 것도 버겁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독자 그 자체가 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서로 잘 융화하면서 그 안에서 사회성을 익숙하게 서로 갖게 되고 그리고 서로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자라는 것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아이들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중간 차녀 또는 차자로 태어났느냐 막내로 태어났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도 성격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기 때문에 부모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도 많고 간섭도 많고 높은 가치를 요구하고 또 준법적인 자세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아이일 뿐인데 이 부모는 첫 아이이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간섭도 심하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을 강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따라서 부모의 간섭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난 아이는 또 다릅니다. 층층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들 따라서 행동하고 그 틈사이에서 생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면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도 대단히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지낸다면 그 아이는 나이에 비해서 다른 아이보다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6형제입니다. 아버님은 북한에서 살다가 6.25 때 월남하셨습니다. 그때 아들 둘을 데리고 내려오셨는데 곧 끝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6.25가 희전이 되면서 아버지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아버지는 생존을 위해서 가정을 다시 또 꾸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형제인데 제일 위에 있는 형 둘과는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형들은 지금 다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낳은 아들, 큰아들은 지금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5번째, 그리고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서는 3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낳았던 그 큰아들, 지금 장로님이신 그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두 아들은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형님이 위가 나쁘다고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옛날에 암포제렘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약을 갖다가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꿀과 계란 노른자를 섞어가지고 아침마다 주는데 형은 그것이 먹기 싫어서 아주 귀찮아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생들은 우리 꿀 한 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시절에 계란 노른자를 먹는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막내 동생이 엄마 나도 꿀 그러면 형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야 이건 네 형 꿀 약이야. 그러면서 동생에게 한 숟가락 퍼서 줬습니다. 근데 저 바로 위에 있는 형과 저는 꿀 달라 그러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긴 한데 우리한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작전을 짰습니다. 형님은 망을 보고 저는 몰래 꿀병을 따라서 꿀을 따른 다음에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따르면 그러면
들킬까봐 조금 따르고 아주 그 뚜껑도 싹 핥아서 더 이상 흐른 자국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제 위에 있는 형과 저는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아들, 작은 아들, 중간에 있는 아들, 그리고 또 막내 아들, 그 태어난 서열에 따라서 성격 형성이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질도 다르지만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적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살았던 동네, 지역의 풍습, 집단 무의식의 형태,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질과 부모님과의 양육의 질, 그리고 학교 교육, 그리고 동네 풍습,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 형제간의 역학관계, 집단 무의식의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이 다 합해져서 우리는 유니크니스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품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 조건이 섞여서 하나로 묶어진 독특한 유니크니스한 바로 내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내가, 독특한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귀한 것인데 나 기준으로 너는 틀렸고 다르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오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불행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서 정치권이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불행에 빠졌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다름 때문에 더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협력하고 보완해서 우리의 삶의 스펙트럼을 넓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새해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